139페이지 1번째 등단 50주년 개성판 조정래에 대한 소설 태백산맥 1 제1부 한해모닥불 해냄. 조정래 1943년 전라남도 승주군 서남사에서 태어나 광주 서중학교, 서울보성고등학교를 거쳐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70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후 왜곡된 민족사에서 개인이 처한 한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소설을 집필했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분단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들 앞에서 떠오르는 두 개의 세계, 즉 하나의 세계와 이데올로기의 세계를 뛰어난 솜씨로 결합시키면서 그것을 통하여 뜨거운 감동의 공간을 창조해내고 있다. 그 공간은 우리 시대가 이룩할 수 있는 소설적 정체성의 가장 높은 자리에 도달한 것이며, 그런 점에서 80년대 문학의 한 장관을 보여주고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동하 문학평론가, 서울시립대 교수. 여기 말고 더 안전한 곳은 없어? 그녀는 얼핏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했다. 아마 이틀 정도는 더 여기 머물러야 될 것 같소. 그동안 맘 놓고 피해 있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단 말이오. 그녀의 머리에 먼저 잡힌 것은 안전한 피신처가 아니라 그가 이틀을 더 머무른다는 사실이었다. 있고만이라, 현신의 빈 제각에 숨을 뛰는 얼매든지 있고만이라. 그녀는 온몸이 뜨거운 기운으로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빠르게 말했다. 더 늦기 전에 당장 그리로 옮겨야겠소. 그는 또 너무 오래 잤다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 아침 진지가 다 되었는디. 그쪽으로 옮기고 나서 먹겠소. 근데 그녀의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빈 제각으로 밥상 들고 댕기는 거 놈들이 보면 사람 숨어있는 거 금세 눈치챌 것인데요. 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말은 전곡을 찌르고 있었던 것이다. 안전한 장소로 옮길 생각에만 급급해서 그런 허점을 드러낸 자신의 경솔이 한심스러웠고, 순간적으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녀의 빠른 두뇌회전이 놀랍지 않을 수 없었다. 저 정도라면 심부름시키기에는 안심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좋소. 아침밥은 여기서 먹어 치우도록 합시다. 그 다음은 옮기고 나서 생각하고. 그는 어젯밤보다는 농도와 색깔이 다른 감정의 줄기가 그녀에게로 쏠리는 걸 느끼며 도로 주저앉았다. 정화석은 현신의 제각 아래채인 별장의 7개가 넘는 밤 중에서 후원 쪽에 붙은 것을 골랐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었는데 뒷담에는 산으로 바로 연결되는 쪽문이 나 있었던 것이다. 방이 오리찬 뒤 소아는 먼지가 부옇게 앉은 방바닥에 손을 대보며 혼자 말처럼 걱정을 했다. 불을 피워서는 안 돼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생솔가지나 볏짚 안 떼고 보짝 마른 삭쟁이를 떼면 연기가 안 나는데요. 그녀는 그의 눈치를 살폈다. 아무리 삭정이라도 불은 이따가 어두워진 다음에 떼도록 하시오.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 당장 불을 지피고 싶어하는 그녀의 마음을 빨리 단념시켜야 했다. 그는 정의원 연필을 꺼내며 그녀에게 방을 훔치라고 일렀다. 그는 간단하게 적었다. 어머님 평안하신지요? 긴 인사 줄이 없고 소자 하섭이 여기 보내는 소아내한테 원신해 있습니다. 어머님도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소자는 쫓기는 몸입니다. 절대로 여기 오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나타났다는 눈치를 보여서도 안 됩니다.
모든 연락은 소아를 통해서만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돈이 급합니다. 어머님이 장만할 수 있는 데까지 해주십시오. 물론 아버님이 하셔서는 안 됩니다. 돈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모레 저녁에는 세상 없어도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어머님, 절대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치게 됩니다. 정화섭은 글을 마치며 코리에 매운 바람이 찡하니 맺히는 걸 참아내느라고 잠시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 어머니는 도무지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다. 혁명의 열기나 정열마저도 어머니라는 이름은 눈물로 녹이려 든다. 어머니라는 호칭은 여자만이 갖는 것인데 정작 어머니는 여자가 아니다. 어머니, 그 슬픈 이름의 항시새로운 그리움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정화섭은 편지를 2번, 3번 꼭꼭 눌러 접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소아, 이 편지를 지금 곧 우리 어머님한테 전하시오. 꼭 어머님한테. 식구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알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소아한테 일러두겠소.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평소대로 태연하게 행동하시오. 만약 이 편지가 경찰의 손에 들어간다면 난 죽게 되는 거요. 총살을 당할 것이요. 정화섭은 일부러 끝말에다가 힘을 주어 잔인하게 말했다. 그 효과는 소아가 아랫입술을 깨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붉은 입술에 박힌 반쯤 드러난 하얀 이빨 2개가 그의 권능을 꿈틀 자극했다. 자, 빨리 다녀오시오. 그는 자신의 어이없는 생각을 떼쳐내듯 편지를 불쑥 내밀었다. 편지를 받아드는 그의 손끝이 잠자리 날개처럼 미시하게 떨렸다. 그리고 읍내 사정이 어떤지 눈치껏 살피고 오시오. 특히 경찰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녀는 그 사람이 자신을 안심하고 믿게 자신이 그 사람을 위해 빈틈없이 일을 해낼 수 있음을 나타내 보이려고 분명히 대답을 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입안에서만 맴돌았을 뿐 밖으로 나오지를 않았다. 그녀는 그 순간 냉기와 열기가 엇갈리는 기묘한 체온 변화를 겪고 있었다.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한 줄기의 냉기가 머리에서부터 등줄기를 훑어내려 다리까지 쭉 뻗쳐내렸다. 그 냉기가 발끝에 부딪히는 순간 불길이 확 일어났다. 그 불길이 위로 치받아 오르면서 전신은 열기로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건 그녀가 구판에 설 때만 경험하는 발열 현상이었다. 진과 바라의 끈끈한 울림이 교미하는 뱀의 또아리처럼 친친 감겨 엉키면서 그 열기는 머리로 모아져 소용돌이치고 시야에 부연 안개가 끼어올 때 어허 얼싸 자신도 모르게 외쳐대며 고춤은 폭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람을 상대로 이건 어인 일인가? 그녀는 어깨를 움츠리며 발을 떨었다. 댕겨 올랍니다. 그녀는 고춤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품에 와라 안기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며 천천히 일어섰다. 발등을 가린 치마 속에서 그녀의 2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다. 명심하시오. 당황하지 말고 태연하게 행동해요. 그의 굵은 목소리를 들으며 뒤돌러 내리섰다. 그녀는 자꾸만 가슴이 벌떡이는 것을 진정시키려고 심호흡을 했다. 며칠 전에 보았던 읍내의 살풍경이 눈앞에 어릿거렸다.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니었다.
소와 다리 아래 갈수배에 내던진 듯 널브러져 있는 시체를 보았을 뿐이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생목이 치밀고 끔찍스러워 읍내 발걸음을 끊고 말았다. 읍내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 살벌한 난리가 다 남성네들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었다. 사실 외딴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 그런 것은 그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먼 세상의 일이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일이 갑자기 자신의 일로 바뀐 것이다. 자신은 이제 그 난리의 중심을 즐비한 시체 사이를 걸어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생목 치밀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리라고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그녀는 스스로에게서 발견하고 있었다. 가을 햇살이 후원 가득 차고 있었다. 여름 햇살의 열기가 다 바랜 가을 햇살은 미지근한 온기를 담고 있었다. 여름 햇살이 화살처럼 내리꽂힌다면 가을 햇살은 나비의 날갯짓처럼 내려앉는다. 노릇 변색한 잔디 위에 가을 햇살은 골고루 내려앉는다. 후원에 가득한 온기가 노란 병아리 솜털처럼 보드랍고 아늑했다. 그런데 그 보드랍고 아늑한 온기 그 어딘가에 스산한 슬픔이 있다. 그게 초락을 주도하는 가을 햇살의 채취인지도 모른다. 정하섭은 후원의 잔디밭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자네 생각은 다 옳아. 그러나 그 옳은 생각의 실천이 꼭 사회주의 혁명이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네. 김범우 선생의 말이 가슴 깊은 골짜기에서 메아리져 들려왔다. 그는 느리게 고개를 저으며 후원 쪽에서 눈길을 거두었다. 담배에 불을 붙여 푸 한숨을 쉬듯 연기를 내뿜었다. 그는 김범우 선생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마음속 깊이 존경하는 것만큼 그분을 생각하는 것은 괴로움이었다. 현재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은 그분이 굳이 만류했던 길이었다. 그분의 논리를 충분히 납득하면서도 결국 사회주의의 길을 택한 것이다. 정하섭이 김범우를 가깝게 접하게 된 것은 그가 중학교 졸업반이 되면서 선생으로서였다. 1946년 4월 신학기의 김범우는 사회과 선생으로 학생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김범우가 선생으로 부임한 것이 아니라 무슨 연극무대에 오르는 것처럼 그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가 부임하기 전에 벌써 학생들 사이에는 그에 관한 소문들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그가 직계 선배라는 사실에서부터 학생들은 주눅들기 시작해서 수많은 이입을 건너면서 각색되고 윤색된 소문들이 그에게 입힐 영웅의 옷을 장만해 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학생들 앞에 첫 모습을 드러냈을 때 이미 소문으로 최면된 학생들은 완전히 기가 꺾이고 말았다. 1m 75cm가 넘는 펀치란 키에 균형 잡힌 체격이 그 영웅적 소문을 입증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일단 몸집이 작았더라면 학생들은 소문의 기세를 반으로 뚝 꺾는 승리감을 맛보았을 것이고 반이 남은 소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츰차츰 그 진부의 뿌리를 들춰내려는 간질간질한 공모의 여유를 나눠 가졌을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부동자세를 취한 것은 그 다음이었다. 교장의 소개가 끝난 다음 김범우는 부임 인사를 하기 위해 조회대로 오르고 있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학생들의 대열 사이사이에서는 두렁거리는 소리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아, 저 키는 양코배기들한테도 꿀리지 않겠는데 정말 OSS 대원같이 생겼다. 근사하다 근사해. 소문을 수긍하는 이런 정도의 수긍 그림이었다. 그런데 조회대로 올라온 김범우는 우뚝 버티고 서더니 학생들을 좌에서부터 우로, 우에서부터 좌로 고개를 느리게 돌리며 훑어나갔다. 그 침묵 속의 눈초리가 커다란 빗자루가 되어 자신들이 두릉거림을 삽시간에 쓸어가는 것을 학생들은 구령도 없는 부동사실을 취하며 으스스한 추위로 느꼈다.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해진 운동장에 김범우의 부임 인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저는 김범우입니다. 앞으로 역사와 사회 과목을 담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학생입니다. 저는 선생입니다. 여러분은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 공부를, 저는 선생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앞으로 힘을 합쳐 해야 할 일입니다. 이상. 끝에 이상이라는 말이 없었더라면 학생들은 인사말이 계속될 줄 알았을 것이다. 학생들은 분명히 이상이라는 말을 듣고서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로 당황해하고 있었다. 우선 그 인사말의 짧음 때문이었다. 교장의 훈화가 줄잡아 30분, 훈육주임이나 교무주임의 지시사항 등속이 또 30분, 의례 전체 조회를 섰다 하면 1시간씩 몸을 비비 꼬는 것으로 습관되어 온 학생들 입장에서 미처 1분이 못 되는 인사말이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 다음이 나를 저로 낮춰 말하는 점이었다. 교장을 비롯하여 모든 선생들은 나였을 뿐이다. 특히 훈육주임은 성질이 뻗치는 무슨 일이 터지는 경우에는 이놈들 저놈들을 서슴지 않았고 학생들도 예사로 들어넘겼다. 그런데 선생이 학생들을 상대로 자기를 저로 낮춰 부른 것이다. 세 번째가 짧은 인사말의 내용이었다. 교장의 공자, 맹자, 불경, 성경 들초되는 지루한 훈화보다도 훈육주임의 계급품을 무는 장광설보다도 그 짧은 말은 몇 배 강한 탄력으로 가슴에 와 박히는 것이었다. 너무 쉽고 당연한 그 말이 왜 그렇게 신선한 느낌으로 새로 판도장을 백지에 찍듯 선명한 인상을 남기는지 모를 일이었다. 김범우 선생의 진가는 그 후로 1년에 걸쳐서 천천히 그 옷을 벗어나갔다. 국어나 수학과는 달리 1조당 배정시간이 적은 그는 많은 반을 맡아 가르쳤다. 학생들은 하나같이 직접 그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의 과거를 이야기 듣고 싶어 했다. 소문이 남긴 궁금증과 갈증을 풀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입을 열지 않았다. 더러 어떤 배짱 좋은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제법 효과적인 역사 공부라는 의미 부여까지 해가며 이야기를 종용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소문은 다 거짓말이라고 일축해버리고는 했다. 그가 정규 수업 외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은 정치 서클에 대해서였다. 정치 서클이라고 했지만 그 종류가 많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다른 학교 양상과 마찬가지로 그 학교의 학생 세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이념이었다. 반음성적인 그 힘의 파도에 비해 그에 맞서는 힘은 너무나 미미했다. 몇몇 선생은 감추어진 손으로 그 힘을 조종하고 있었고 다른 대부분의 선생들은 의식적인 외면이나 기회주의적인 방관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범우의 깊은 관심이란 그 세력의 파괴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 반대 세력을 형성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가 하는 일은 그 세력의 주동인물들을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정치의식을 버리고 학업에 전념하는 학생이 될 것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그는 곧 각 학교에 퍼져 있는 사회주의 학생 조직으로부터 파괴분자, 반동분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의 설득으로 그 학교의 조직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정하섭이 김범우 선생과 대면하고 앉은 것도 이때였다. 정하섭은 그 학교 좌익스쿨의 핵심 인물이었다. 몇 차례 만난 다음부터 그는 김 선생을 기피하기 시작했다. 이론으로 당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설득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다. 정하섭은 자신이 졸업반이 아니고 4학년만 되었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장담할 수가 없었다. 김범과 순천역전 광장에서 멍둥이를 든 4명의 농업학교 학생들에게 둘러싸인 것은 7월의 어느 날 퇴근길이었다. 역에는 통학생들로 붐비고 있었고 그들이 하필이면 역전을 테러 장소로 잡은 것은 각 학교 학생들이 골고루 모였기 때문에 그 선전 효과를 위해서라는 걸 김범우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피할 수 없는 길이었다. 테러의 위험을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이처럼 대담하리라고는 미처 짐작하지 못했었다. 그건 학생들의 저돌적인 정치의식이 낳은 쓰디쓴 비극이었다. 아직 20살이 못되고 책을 들어야 할 손에 몽둥이를 들게 한 그 이놈이라는 것에 그는 순간적으로 치를 떨었다. 왜들 이러나? 그는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엄하게 말했다. 여어른 반동새끼 몰라서 물어? 4명은 포위를 좁혀왔다. 나라가 없다는 이유로 연합군 동지 자격에서 하룻밤 사이에 포로 취급을 받아야 했던 그 기막힌 서러움이 일순간 그의 전신을 차갑게 타고 내렸다. 아직도 나라는 세워지지 않은 채 남쪽과 북쪽은 서로 국적이 다른 군 정치하에 놓였는데 해가 저무는 조그만 역전 광장에서 20살이 못된 철부지들과 한바탕 결투를 벌여야 하는 자신의 신세가 너무 한심스러웠다. 첩보 훈련에서 익힌 무술을 기껏 이런 데서 쓰다니. 그러나 그때는 꺾을 필요가 있었다. 이번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었다. 그때 휙 몽둥이가 날아들었다. 거의 동시에 그의 발이 허공을 갈랐다. 앞뒤로 몽둥이가 날아들고 그의 팔과 다리는 무선 속력으로 상대방의 급소를 가격하고 있었다. 단 일격씩만을 맞고 상대방들은 나둥그러졌고 더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수치심을 견딜 수 없어 땅바닥을 내려본 채 땀을 닦고 있는데 그때서야 에워싼 학생들을 해치며 순경들이 나타났다. 여어른 빨갱이 새끼들, 선생님도 몰라보고 잘 걸렸다. 순경들이 쓰러진 학생들의 덜미를 잡았다. 그들이 말하는 것으로 보아 어느 학생이 그들을 불러온 모양이었다. 그대로 두시오. 이 애들은 학생이지 빨갱이가 아니오. 내가 알아서 하겠소. 김범우는 순경들을 제지했다. 이 사건으로 김범우 선생이란 존재는 순천, 벌교 바닥은 말할 것도 없고 여수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멍둥이 휘두르며 덤비는 4사람을 거뜬히 물리친 무용담도 무용담이었지만 학생들을 더욱 감동시킨 것은 그 4학생을 극구 변호해서 경찰서에서 빼낸 것이었다.
그 일처리로 하여 좌익 학생들도 더 이상의 적대감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다. 김범우 선생은 좌익에 물든 학생들을 설득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극렬한 행동을 하다가 경찰서에 붙들려 들어간 학생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학교의 구분을 두지 않고 노력했다. 좌익 조직에서 보면 그는 확실히 눈의 가시였지만 그렇다고 증오스러운 척도 아니었다. 여름방학 동안에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에서 2명의 학생을 구해냄으로써 김범우 선생의 신화는 극에 달했다. 100여 명의 학생들이 단체 학예 수련 중이었는데 2 학생이 수영 실력을 뽐내다가 물살에 휩쓸린 것이다. 해변은 갑자기 아우성으로 들뜨다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때 김범우가 물속으로 뛰어든 것이다. 파고 4-5m의 바다에 내던져져 발로만 몸을 지탱시키며 4명 한개조가 고무보트를 조립해서 500m 전방의 해변까지 상륙해야 하는 첩보훈련을 받은 김범우로서는 파도도 별로 없는 바다에서 조난자 2명을 구출한다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정하섭이 김범우 선생의 난처한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졸업과 함께였다. 서울로 유학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해방이었다. 정하섭은 그분과의 공간적 거리를 멀리 유지하게 된 것을 분명 해방이라고 느꼈던 것이다. 그분의 논리 앞에서 자신의 의식이 구속감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마음은 그분이 지닌 인간적 매력에 한사코 끌려가려 했던 것이다. 불필요한 말은 거의 하지 않는 무게감, 세상의 이치를 훤히 아는 것 같은 해박함,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을 것 같은 겸손함, 거의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진행해가는 꾸준한 행동성. 그러나 그분의 절대적 매력은 이런 모든 것들이 모아져 이루어진 것 같은 그 어딘지 우울한 듯 하기도 하고 쓸쓸한 듯 하기도 한 범접하기 어려운 사색적이고도 지성적인 분위기였다. 김범우 선생을 생각하는 정하섭의 의식 속에는 거의 자동적으로 염상진 위원장이 대칭으로 자리 잡고는 했다. 염상진 위원장은 자신의 의지가 김범우 선생 쪽으로 흔들리지 못하게 하는 쐐기 역할을 해냈음을 정하섭은 스스로 깨닫고 있었다. 그 깨달음이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되었고 염상진 위원장에게는 죄의식이 되었다. 염상진 위원장이 옆을 지켜주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의지는 초도 충거리지 말았어야 했다. 다른 동무들처럼 김범우 선생을 가차없이 반동으로 몰아칠 수 있어야 했다. 그런데 그 누구 앞에서나 태연을 가장했을 뿐 속으로는 김범우 선생의 말에 대해서 또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정하섭은 그런 스스로가 싫었다. 그런 양면성과 이중 구조를 가진 자신의 의식이 싫었다. 그건 사상무장의 나약이나 혁명의지의 박약이나 실천 용기의 빈약으로 찍힐 요소였다. 다른 학생들처럼 단순해지고 싶었다. 간단하고 명료해지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처럼 열정적이고 싶었다. 강해지고 싶었다. 이 말은 자네가 제일 싫어하는 말일지 모르겠네만 자네는 아마 광적인 사회주의자는 못 될 거야. 자네가 부잣집 아들로서 출신 성분이 부적합하다는 말이 아니야. 부디 공부에 충실하고 하나의 행동을 선택하기 전에 10번이고 100번이고 생각이 앞서야 하네. 지금은 진정 어려운 시대야. 자네 같은 젊은 피들한테는 말이야. 작별 인사를 하러 갔을 때 김범우 선생이 자신의 마음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눈길을 보내며
한 말이었다. 정아섭은 그때 처음으로 마음이라는 것을 도둑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이 얼마나 굴욕스럽게 기분 나쁜 일인가를 경험했다. 서울의 기역대학법과는 사상적으로 종무장되고 행동적으로 과격한 그야말로 골수 사회주의자들의 집합소였다. 자넨 지금부터 시작이다. 서울 조직은 자네를 자랑스러운 혁명의 아들로 탄생시킬 것이다. 모든 연락은 내가 취해놓겠다. 놓았다. 염상진이 작별의 술잔을 들며 한 말이었다. 그 말의 효과는 정아섭이 서울의 짐을 풀고 5일 만에 나타났다. 서울의 조직이 그에게 뻗쳐온 것이다. 그들은 납치라도 하듯이 어딘지 모를 곳으로 그를 데려갔다. 중앙당은 염상진 동무의 추천을 접수하여 정아섭 동무에게 당원 예비 교육을 실시시키기로 결정했소. 그동안 염상진 동무의 추천을 받은 동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훌륭한 교육 성과를 올려 열렬한 당원이 되었으면 물론 맡은 바 혁명과업을 용맹스럽게 수행 중에 있소. 동무도 앞으로 실시될 사상무장 교육에 분투 노력하길 바라오. 먼저 당의 명령을 하달하겠소. 교육받은 사실을 완전 비밀에 붙일 것이며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그 어떤 하부 조직에도 가담하지 말라는 것이오. 동무는 특수임무를 위한 비밀 당원이 돼야 하니까. 흐름한 민가의 썰렁한 방안에 무릎 꿇은 채 정아섭은 식은땀을 흘렸다. 염상진은 역시 거물이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떠올랐고 그 견디기 어려운 긴장 속에서 그를 부축하고 있는 것은 염상진 위원장이었다. 정아섭은 교육을 받으며 김범우 선생의 자넨 아마 광적인 사회주의자는 못 될 거야 하는 말을 깨부수기라도 하는 것처럼 열성을 보였다. 학교의 조직에는 이미 무슨 지령이 내려졌는지 그에게는